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기본문제 1회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인트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기본문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이 기본문제입니다. 이 기본문제 시리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로서 난이도는 중하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정독하고 암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만 충분히 습득하셔도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완전히 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려면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전염되는, 즉 감염병이라 해야겠죠. 그럼 전염되지 않은 병을 고르면 되겠네요.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질병, 감염되지 않은 질병, 그러면 비감염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전부 법정 전염병이죠. 걸리게 되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식품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비감염성은 감염되지 않는 결핵이기 때문에 일반 결핵은 안 되겠지만 비감염성 결핵은 전염되지 않는 결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비감염성 결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조리장 내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음식을 서빙할 때 위생 마스크를 착용한다. 맞죠? 조리실 내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은 모발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머리카락 빠져서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위생모를 착용한다. 맞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회용 장갑은 세척해서 또 쓴다. 아니죠? 일회용 장갑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합니다. 음식에 혼입될 수 있는 목걸이나 귀걸이는 착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했다가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나도 모르게 떨어진 사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 장갑은 한 번 쓰고 버린다. 세척하여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 장갑은 세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일회용 장갑은 교체하라. 한 번 쓰고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많이 더러운 손을 씻을 때는 역성 비누만을 사용한다. 역성 비누는 뭡니까? 이거는 살균하는 비누죠. 살균하는 비누. 그래서 세척은 잘 안 되지만 살균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더러운 손을 역성 비누로만 닦으면 될까요? 그렇죠. 일반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살균하기 위해서, 세균을 주기 위해서 역성 비누로 한 번 더 닦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역성 비누만을 그랬기 때문에요. 팔꿈치에서 손까지 깨끗하게 씻는다. 맞죠? 비누로 손을 씻은 후 흐르는 물에 비눗물을 충분히 씻는다. 맞고요. 손 씻기 전에 손톱을 깎고 시계 반지 등을 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성 비누는 세척력은 약하다. 살균제이기 때문에 식품 취급자는 비누로 세척한 후에 그때 이제 마지막에 역성 비누로 사용해서 살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입니다. 조리 작업장의 위치 선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보온을 위해서 지하인 곳 틀렸습니다. 통풍이 잘 되며 밝고 청결한 곳 맞죠? 음식의 운반과 배선이 편리한 곳 맞습니다. 재료의 반입과 오물이 반출이 쉬운 거 버리기 쉬워야겠죠? 조리 작업장이 지하에 위치하면 어둡고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 지하인 곳 아닙니다. 조리 작업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 작업장은 지하의 작업장이 위치하면 통풍이 안 돼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빛도 안 들죠. 채광도 좋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 작업장 위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로 오른 것. 수분 활성도의 크기. 뭐가 제일 크죠? 그렇죠. 세균이죠. 그 다음에는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죠.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수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거 호모고요. 수분이 별로 없어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곰팡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균은 수분 활성도가 0.9에서 0.95입니다. 효모는 0.88, 곰팡이는 0.65.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쌓아놓으면 맨 위에서 곰팡이가 피죠. 예, 그 물에 잠긴 부분에서는 곰팡이 안 피어요. 수분 활성도가 딱 0.65 정도, 약간 습기가 있는 거, 이런 곳에서 곰팡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제일 큰 거는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다. 이 문제는 100% 알아두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어육의 초기 부패 시에 나타나는 휘발성 염기 질소의 양은 휘발성 염기 질소 부패 시에 나타나는 휘발성 염기 질소가 부패 시에 나타나는 것은 얼마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성 염기 질소가 5 내지 10mg이다 그러면 이것은 신선한 겁니다. 신선한 생선이에요. 15 내지 20이다 그러면 중간 정도, 보통 정도의 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내지 40이다 그러면요 초기 부패 단계다. 이제 부패되려고 시작한다 이거죠. 50ml 이상이면요 이것은 이제는 부패가 진행되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 부패 시 나타나는 휘발성 염기질소의 양은 30 내지 40mg/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선한 것은 5 내지 10mg/. 이것이 신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 내지 25mg/. 요거는 보통입니다. 보통. 그 다음에 30 내지 40mg/. 이것이 초기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50mg/. 이상 이거는 이제 부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패 뭡니까? 기름이 산화되는 거예요. 유지. 식용유가 오래 놔두면 그렇죠. 눅내 난다고 그러죠. 이런 것이 지방질 산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3패는 유지, 지방질이 산화되는 것이 3패입니다. 발효,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화학물질이 아니죠. 화학물질이 아니고 미생물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것, 이것이 발효예요. 그래서 화학물질로 발효시키는 것이 발효가 아닙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겁니다.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거 맞습니다.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맞습니다. 즉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은 부패고 발효는요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은 발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발효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해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에 의해 분해작용에 의해서 알코올과 각종 유기산 등을 생성하는 현상, 이것을 발효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감자, 고구마, 양파와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 그렇죠? 감자가 싹이 나면은 솔란이라는 독성이 생기죠. 이 싹이 트는 것을 방지하는 것. 요즘에 보면은 감자든 고구마든 양파든 사나 보면 뭡니까? 뿌리 발효가 잘 안 되죠. 뭔가를 한 거예요, 여기에. 뭐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보여셨나요? 방사선 살균법을 한 거예요.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감자나 고구마나 양파에 순이 안 나고 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고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양파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뭘 쪼였다고요? 방사선 조사를 했다. 방사선으로 살균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처리법이란 식품의 발화 억제, 살충, 살균, 속도 조정 등의 목적으로 방사선 주로 감마선을 쪼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감자를 수확한 후에 감마선을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품질의 손상 없이 실온에서 8개월 정도까지 발화를 막을 수 있다. 싹이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했어요? 방사선 조사 쪼여가지고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 양파와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것, 감자에 싹 트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뭘로 한다고요? 방사선 살균법으로 한다.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분유나 분말 주스, 액상식품의 건조에 이용되는 건조법은 그랬습니다. 자, 우유를 뿌려가지고 분유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건법, 일광건조, 분무건조, 열풍건조. 어떻게 해요? 뿌려야 돼요. 분무식으로. 뿌려서 열로 말려야 돼요. 뿌리는 걸 뭐죠? 분무죠. 네, 정답은 분무건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죠. 예, 여기다 이제 예를 들면 우유를 부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고압pom프로 뿜어주겠죠. 여기서는 열풍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풍이. 그러면은 고체가 되어서 분유는 여기로 떨어져서 이리 나오겠죠. 일부는 이리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걸려서 분유가 나오고 배기가스로 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분무건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유, 분말 주스, 액상식품 건조 이런 것에 이용되는 건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액체를 뿌려가지고 말리는 것이다. 분무에서 건조한다. 분무 건조법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존성, 저장 방법과 이에 적합한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밀봉법, 통조림, 진공포장,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가 뭔가요? 한약재 같은 거 봉지에 담아서 밀봉한 거죠. 통조림이나 진공포장, 레토르트 파우치는 다 뭐예요? 밀봉한 거죠. 밀봉법 맞습니다. 훈연법, 연기죠. 연자가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를 쏘여서 하는 거. 햄, 베이컨, 소시지 이거 훈연법 맞습니다. 연건법, 염은 소금이에요. 소금에다가 소금 뿌려서 말린 거 뭡니까? 굴비. 잼이나 젤리는 연건법이 아니라 뭐예요? 당에다가 장 담그도 담가버리는 거예요. 당장법이라고 그러죠. 당장법. 예. 설탕에다 담가버리는 거예요. 잼 젤리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 CA 저장법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 그래가지고 공기를 변질시켜요. 변조를. 그래가지고 오래 보장하는 거예요. 채소, 과일, 달걀, 곡류 등을 오래 보장하도록 저장고를 CA 저장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저장고는 CA 저장법으로 한다. CA 저장법이란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 그래서 C와 A를 딴 거예요. 애트모스피어는 뭡니까? 공기죠. 그래서 저장고 내에 공기 조성이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 공기는 산소 20%, 탄산가스 0.03%, 질소 79%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비율을 높여요. 이산화탄소 비율을 높이고 탄소 비율을 낮춰가지고 뭐예요? 호흡과 증산을 낮추는 거예요. 싹 트지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채소, 과일 등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것, 즉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 공기의 조성 비율을 바꿔버리는 것. 11번입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할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것. 자, 맨발 작업 100% 시험에 나옵니다. 뭐죠? 네, 구충입니다. 이거는 주로 분변토, 가축의 똥이든 뭐 사람의 똥이든 간에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땅에서 있는 구충이 맨발로 걸어다니면 경피라고 그러죠.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입으로 먹기도 하지만 구강으로 먹기도 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구충이라는 겁니다. 구충은 십이지장충이라고도 불리는데 분변, 똥을 비료로 사용하는 오염된 토양 또는 하수로부터 경구감염, 입을 통해서 또는 경피감염,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맨발 작업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맨발 작업할 경우 들어오는 거 구충이다. 다음 중 중간 숙주의 단계가 하나인 기생충. 자, 중간 숙주의 단계가 하나이다. 이게 뭘까요? 중간 숙주의 단계가 아예 없다. 이게 채소 같은 게 채소 같은 거 묻어있다 들어오는 거죠. 이건 중간 숙주가 없는 거예요.
중간 숙주가 하나인 것. 이건 뭐예요? 이건 육류예요, 육류. 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죠. 거기에 기생하다 우리 몸에 들어온 거. 중간 숙주가 둘이다. 뭘까요? 어패류. 예, 다슬기 먹은 붕어를 다슬기에서 붕어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붕어를 먹으면 들어온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패류가 중간 숙주가 둘이에요. 그래서 중간 숙주가 하나이다 하면은 뭐를 찾아야겠어요? 그치, 육류에서 들어오는 걸 찾아야 육류. 여기서 육류 들어온 걸 찾으면은 무구조층이에요. 간디스토마나 광절열조증, 페디스토마는 다 뭐예요? 이거는 어패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패류. 무구조층 이것은 어디서 들어와요? 소. 돼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유구조층. 무구조층은 입이 없다라는 거, 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민자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자로. 예, 그래서 이것을 민충 그렇게 말해요. 민충. 근데 유구조층은 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같은 입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갈고리충, 갈고리민충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돼지에서는 유구조층, 소에서는 무구조층. 그러니까 소가 무를 먹어도 대유, 소, 무, 대유, 소가 무를 먹어도 대유, 소는 무구조층, 돼지는 유구조층. 이건 중간 숙주가 하나예요. 그래서 중간 숙주의 단계가 하나인 기생충은 그러면 육류를 찾아야 돼요. 육류. 육류에서 들어오는 거. 육류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소는 무구조층, 돼지는 유구조층. 이건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한테 무조두, 대유, 네. 소는 무구조층, 돼지는 유구조층.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주세요. 중간 숙제 단계가 하나인 기생충, 무구조층. 자, 한 번 더 볼게요. 중간 숙주가 아예 없는 것. 체수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 기생충이 체수류 안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체수류에 묻어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그래서 이건 중간 숙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체수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 숙주가 한계인 것은 육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통만손 유무라고 보시면 돼요. 톡소플라스마, 만손 열두조충, 선모충, 유구조충, 무구조충. 유구조충은 뭐예요? 대유, 돼지. 무구조충은 뭐라고요? 소한테 무조도 대유, 소, 무구조충. 자, 중간 숙주가 두 개인 것. 이건 어패류라고 했죠? 어패류에서 감염되는 것. 간흡충, 폐흡충, 광절열두조충, 고래외충, 요코가와업충. 이것은 중간 숙주가 두 개인 것입니다. 다음 중 중간 숙제 단계가 하나인 기생충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뭐라고요? 무구조층. 뭘 통해서 옮긴다고요? 소. 간디스토마나 광절열증, 페지스토마는 다 뭐라고요? 어패류에서 옮기는 거. 그러면 어패류니까 이거는 중간 숙주가 두 개. 무구조충은 중간 숙주가 한 개. 채소는 중간 숙주 있다 없다? 중간 숙주 없다. 위생동물을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재기열,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찌찌가무시 어떤 걸까요? 위생동물을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 거. 정답은 1번이죠. 인플루엔자는요. 그냥 사람의 입에서 비말로 튀어서 침이 튀겨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플루엔자가 뭡니까 이게? 주로 옮기는 것이 뭐죠? 독감이죠. 독감. 그래서 말하거나 이럴 때 침으로 튀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인플루엔자죠. 자, 재기열은 뭐가 옮길까요? 이가 옮겨. 이.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모기가 있죠. 모기. 찌찌가무시는요. 요거 진드기. 풀숲에 있는 진드기. 찌찌가무시죠. 말라리아는 모기, 재기열은 이입니다. 이. 재기열은 이게 뭐냐면 제자가 다시 제자에다 돌아올 기자 열이 내렸다 또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해서 이거 재기열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떤 위생동물이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침을 튀겨가지고 침으로 옮기는 것이다. 비말로 옮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재기열은 다시 제자에 돌아올 기자 열이 내렸다 또 돌아왔다 내렸다 또 돌아왔다 하는 걸 재기열이라고 합니다. 이가 옮기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찌찌가무시는 찐득이가 옮기는 거예요. 다음 중 미생물에 작용하는 소독력의 강도에서 옳은 것. 자, 소독력이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살균보다 강한 것은 뭐예요?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거. 사글이 멸균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는 살균. 그 다음에 소독. 제일 약한 것은 뭐예요? 방부제 쓰는 거. 방부제는 뭐예요? 미리서 예방하는 정도죠. 음식에도 방부제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강한 거는 세균보다 강한 거, 살균보다 강한 거, 멸균. 완전히 박멸해버린다. 그럼 멸균, 살균, 소독, 방부제로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멸균, 살균, 소독, 방부. 2번이 되겠네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에 작용하는 소독력의 강도 순서로 오른 거 뭐라고요? 뭐가 가장 강하다고요? 멸균. 그 다음에는 살균, 소독, 방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의 초고온 순간 살균법에 가장 적합한 가열 온도와 시간은 200도씨에서 10초, 162에서 5초, 150도에서 5초, 132도씨에서 2초.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여기서는 몇 개의 단어죠? 초고온, 순간, 살균. 자, 초고온이니까 일단 100도는 넘을 거예요. 순간이 몇 초냐는 거죠. 1 내지 2초를 여기서 순간이라고 해요. 순간. 그래서 130도 내지 140도씨에서 1 내지 2초간, 짧은 초간 뚝딱뚝딱 하는 순간 살균해야 돼요. 더 오래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우유는 초고온 순간 살균을 하는데 순간이 몇 초다? 1 내지 2초다. 온도는 130에서 142도, 140도. 그래서 132도에서 2초간 문제가 나온다면 이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32도에서 2초간. 그래서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순간의 방점을 찍으세요. 130도 내지 140도에서 몇 초간? 1, 2초간 살균하는 것으로 영양 손실이 적고 완전 멸균이 가능하다. 답은요?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 식품의 살균 목적. 어떤 식품? 과실이나 채소. 사용되는 것. 무조건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채술이나 과실을 닦을 때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뭐다? 차염소산 나트륨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론들은 많이 있어요. 차염소산 나트륨이 아주 과해지면, 아주 농도가 뒤처지면 락스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여기서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차염소산 나트륨이다. 17번입니다. 식자재를 취급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보존한 식품은 후입선출법으로 방식으로 사용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어요. 식자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맞죠? 남은 채소는 매일 폐기한다. 폐기해야겠죠. 시들어서도 못 쓸 거고요. 식자재는 반드시 재고 수량을 파악한 후에 적정량을 구입한다. 맞습니다. 자, 1번이요. 보존한 식품은 후입 선출 방식으로 후입, 늦게 들어온 것을 먼저 쓴다? 그 먼저 들어온 건 시들어 못 쓰잖아요. 아니죠. 뭘로 해야 돼요? 선입선출법으로 해야겠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사용해야죠. 채소나 과일을. 그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쓰게 되면 먼저 들어온 건 그대로 잠겨가지고 다 시들고 썩어서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보존한 식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후입선출이 아니라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자재 취급 시 유의사항, 보존한 식품 후입선출법으로 사용한다.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후입선출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식품조리 시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생관리, 냉장, 냉동고의 세척 및 살균은 최대한 자주 한다. 맞죠? 2종
세척제는 식기류용으로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일종은 채소 같은 거 씻는 데 쓰는 것이 일종 세척류고, 2종은 식기류 닦는 거, 3종은 그렇죠. 그 뭡니까? 커피 내리는 기계, 이러한 그 먹는 음식을 제조하는 기계를 닦는 거, 이런 게 3종이에요. 그래서 2종 세척제는 식기류용 맞습니다. 식자재와 음식물이 직접 닿는 렉이나 용기의 내부는 매일 세척 살균한다. 맞습니다. 소독 작업 후 세척을 하여 세균을 박멸한다. 글쎄요.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소독 작업 후 세척을 하여 세균을 박멸한다? 소독 작업 후 세척을 해야 하나요?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순서가 틀렸어요. 소독 작업 후 세척이 아니라 세척한 후에 소독 작업을 해서 세균을 박멸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척 작업 후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소독을 해서 살균을 해야 되고요. 자, 일종 세척제. 과일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때, 식재를 씻을 때,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쓰는 거 일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식기로 닦을 때,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인 커피 머신 이런 것들 닦을 때 3종 세척제를 쓴다. 19번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거.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거. 맞죠? 다량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거. 글쎄요. 식품의 가치를 향상시킬 거. 그렇죠? 화학검사를 통해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을 거. 맞습니다. 식품에 뭔가를 첨가한다는 것은 식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존을 오래 한다든가 이래서 첨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화학검사를 통해서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량 사용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량 사용하면 안 돼요.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 다량 사용할 때 효과가 나타날 거 그러면 틀린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소량만 사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량 사용할 때 효과가 나타날 것 그러면 다량 사용이 틀린 것이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목적은 뭐냐? 보존료의 목적입니다. 산도 조절,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 산화에 의한 변폐 방지, 가공 과정에서 파괴되는 영양소의 보충. 정답은요? 그렇죠.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가 보존료입니다. 산도를 조절한다. 이건 뭘까요? 이건 산미류라고 그래요. 산미류. 산화에 의한 부패를 방지한다. 뭘까 이거는? 기름 같은 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 산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 그래요. 산화 방지. 자, 가공에 있어서 하다 보면 영양소가 깨진단 말이에요. 가공하다 보면. 그 영양소를 보충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양 강화제.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한다. 이게 보존료예요. 부패 방지. 자,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보존료다. 산도 조절하는 것은 산미료고 산화에 의한 변폐를 방지하는 것은 산화방지제고 가공 과정을 하다 보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뭘 넣어준다? 영양 강화제를 넣어준다. 그래서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과일이나 채소의 살균 목적 아까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왔죠. 이 문제는 100%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살균 목적으로 적합한 살균제 뭐라고요? 네,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에비소르브산 이거는 햄, 소세지, 냉동 채소의 방부제입니다.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 이거는 식용유질 즉 치즈 등의 산화 방지제입니다. 디부틸 히드록시에툴리엔 이거는 뭡니까? 화장품의 산화 방지제입니다. 이거는 화장품 산화 방지제고 몰식자산 프로필은요 식용유지류
즉 기름기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치즈 같은 거 이런 거 변질되지 말라고 방부제 쓰죠. 산화방지제. 이게 몰식자산 프로필이에요. 에리소르브산은요, 햄이나 소세지나 냉동 채소 등의 방부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100% 시험에 나온다. 뭐죠? 차염수산 나트륨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